자, 안녕하세요. 이제 미분기하학을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 미분기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제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잔소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약간 잔소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5, 6월 달부터 제가 마스터반이라고 해서 강의를 개설을 시작을 했어요. 자, 마스터반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을 우리 이름 마스터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는 대부분 기본 이론반 따로 문제풀이반 따로따로 개설을 하는데 사실 이건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지 못하는 기본 이론이란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 이론 없이 문제를 푸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 노량진에서 왜 기본 이론반 문제풀이반 나누느냐? 이거는 학원의 시스템이 편하게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학원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뭐죠? 수강료를 좀 더 한 번 더 받으려는 생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 이론반 문제풀이반으로 나눠서 개설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5, 6월 달 미분기하학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복수, 선대, 이산, 확통 이 두 개를 이제 마스터반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반하고 문제풀이를 동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복수, 선대, 이산, 확통은 여러분이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집중도가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미분기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질문도 받고 보충 강의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에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비공개 카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수강생들만 뭐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5, 6월 달에 개설되는 미분기하학은 컨셉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만들었어요. 사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이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불합격하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좀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기획한 과목이 미분기하학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기획한 것은 아니고요. 학원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분이 도움을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미분기하학을 자세히 강의하는 건 기본이에요. 지금 한 6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이 기본 이론을 전부 다 하면 한 6주, 어쩌면 7주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우리 변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은 마찬가지예요. 기본인 거고요. 자, 일단 미분기하학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이 미분기하학이요, 배점이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작년에 거의 최대를 찍었어요. 작년 임용시험이 몇 점이었죠? 7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점수예요. 자, 대수학, 해석학을 빼고 나서 7점 이상 나오는 과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분기하학이, 자, 처음에는 이 미분기하학의 배점이 작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 문제를, 기출문제를 쭉 살펴보면, 자, 처음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점점점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배점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미분기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똑같이 여러분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미분기하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담을 쌓고 나 몰라 하는 과목이 미분기하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분기하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선생님분들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은 위상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미분기하학을 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미분기하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이 주관식으로 출제된 게 199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자, 초기에는 그래도 문제다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 그 당시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문제, 가우스 본의 정리라든가 그런 기출문제 몇 개가 2, 3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미천이 떨어졌어요.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미분기하학을 몰라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이 출제되지 않은 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미적분학 문제를 미분기하학 문제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곡선 곡면만 나오면 무조건 미분기하학 문제라고 우기고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미분기하를 출제할 선생님들이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다가 미분기하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씩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미분기하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7,4학번 정도 이후부터 미분기하를 공부한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때 또 유행이 불어서 서울대학교에 한 7,4학번부터 한 80학번 사이에 8,4학번 10년 사이에 미분기하 전공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 그 바람에 이제 지금은 미분기하를 출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분기하가 점점 미분기하답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현재 작년에 이르러서 가장 높은 점수인 7점이 출제가 됐어요. 자, 미분기하학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좀 이따 미분기하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작년에 7점이 출제됐다고 해서 올해도 7점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산이에요. 어쩌면 올해는 배점이 뚝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위상수학 배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 위상수학이 출제된 이후로 그렇게 낮은 적이 없었어요. 자, 이유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시험 제도가 최근에 바뀌면서 문제수가 대폭 줄었죠. 이 문제수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과목은 많아요. 문제수는 적어요. 그래서 배점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예전에처럼 문제수가 많을 때는 배점 조정이 쉬워요. 그런데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점을 조정하기 힘들어져서 이제 배점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작년에는 위상수학의 배점이 떨어지고 미분기하학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위상수학의 배점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올해 위상수학 배점을 올리다 보면 작년에 많이 출제됐던 미분기하학의 배점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작년에 최대로 찍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배점이 2점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돼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자세히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수강생들한테 비공개 특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현재 미적분학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5월 달에 강의가 많아서 조금 쉬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스톡스 정리라든가 뒤에 벡터장애 적분 뒷분까지 미적분학을 쭉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20년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한번 쭉 분석을 하고 문제 풀어드린 특강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학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1번, 2번이야 당연히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연히 제가 해드릴 것, 자, 5, 6월, 2월 이후에 개설되는 과목들은 제 과목들은 일단 3분의 1 정도 할인 혜택을 드릴 생각으로 있어요. 그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5, 6월, 7, 8월, 9, 10월 합치고 나면 아마 총 전부 다 수강하신다면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드릴 거고요. 자, 수학 교육은 박재현 선생님이 5월 달, 6월 달에 특강을 진행하시죠. 그 특강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수강료는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 혜택은 중에 이건 꼭 수강하기를 바라겠어요. 공짜거든요. 자, 그리고 박태현 선생님의 지론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학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수학 교육의 양을 굉장히 늘려서 공부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장 필요한 만큼만 하자라는 것이 지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특강일 거니까 수강을 해주시고요. 미분기하 수강생들은 이제 박태현 선생님 7, 8월 문제풀이반도 현재 50% 아니면 한 60% 정도 할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수강료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지만 최소한 이 정도로 혜택을 드릴 거고요. 자, 교육학은 이건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드릴 수는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7, 8월 이론반, 9, 10월 문제풀이반에 각각 15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릴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카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혜택을 받으면 한 7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학원이랑 협의가 됐거든요. 자, 이거는 학원에서 상당히 양해를 구해준 거예요. 학원의 수입을 줄이고 해준 거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하고 박태현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자, 아무튼 혹시 잊어버리고 혜택을 못 받으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이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미분기하학을 시작을 합시다.
자, 미분기하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과목을 하면 미분기하는 곡선과 곡면을 다루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곡선과 곡면이 9분 정도를 가지고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분 정도가 똑같으면 같은 것으로 보자 라는 것이 미분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9분 정도를 어떻게 잴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미분기하학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미분기하학의 이론과 계산이 이 두 개를 매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은 이론대로, 계산은 계산대로 따로따로 여러분이 그냥 공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두 개를 매치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 현대에 제가 미분기하라고 했죠. 이 현대 미분기하학과 고전 미분기하학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현재 배우는 미분기하학의 내용의 대부분은 현대 미분기하학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고전 미분기하학에서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일러, 가우스가 거의 다 알아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일러, 가우스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 미분, 지금처럼 엄밀하게 극한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인 개념으로 미분을 다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퍼런셜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것을 미적분학 시간에 고전적인 개념으로 배웠어요. 그 고전적인 개념으로 미분기하학을 발전시켰는데 현대 미분기하학에서는, 자, 이제 우리는 입실론 델타 논법도 쓸 수 있고요. 해석학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선형대수라는 과목도 있어요. 유상수학이라는 과목도 알고 있어요. 자, 선형대수는 가우스, 오일러 시절에는 없던 과목이 아예 없었어요. 내적 이런 말이 있지도 않았어요. 내적, 외적 이런 거 있지도 않은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자, 이제 우리는, 자, 뭘 하죠? 현대 이미 알고 있는 선형대수학이라든가 굉장히 발전된 해석학의 기법을 가지고 현대 미분기하학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 교재를 보면 참 이상해요. 교재마다 기호도 다르고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고전적인 미분기하학을 여러분한테 어떻게 강의할 것이냐를 선택을 저자가 하는 거예요. 자, 가장 현대적인 개념으로 강의하는 책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그 현대적인 미분기하학을 쓰기 위한 도구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걸 강의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할애해서 여러분들은 미분기하학을 들어가기도 전에 어렵다, 모르겠다 해버려요. 자, 그렇다고 예전 고전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자니, 자, 선형대수 안 쓰면 섭섭하죠? 선형대수 안 쓰면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분기하학을 공부하다가 가우스의 업적이라든가 오일러의 업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형대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느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기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고전, 여러분이 배우는 미분기하학은 고전 미분기하학인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현대화시켜서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교재가 다 달라요. 자, 그 부분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교재마다 다르고요.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 미분기하학을, 현대 미분기하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변수 해석학하고 선형대수학을 엄밀하게 미분기하학의 관점으로 재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형대수학, 다변수 해석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엄밀하게 재정립을 해야지만 현대 미분기하학의 용어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꼭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 또 문제거리라고요. 왜? 이거는 대학원 이상의 미분기하학을 한다면 해야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미분기하학은 아주 어려운 미분기하학이 아니라 이미 고전적으로 이미 알려진 미분기하학을 하는 것이에요. 과연 이걸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로 남아 있어요. 자,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해야 돼요. 완전히 고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여러분 더 어려워요. 왜? 내적이라는 개념 안 쓰고 가우스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저도 못 따라가요. 분명히 현대의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버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가자니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자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대 수학에서는 어려운 이론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요.
직관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 강의를 해드릴 생각으로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분명히 현대적인 개념을 조금은 쓰긴 쓸 건데 직관적으로 접근한다. 약간의 거짓말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약간 여러분을 뭐랄까 완벽히 엄밀하게 나가진 않고요. 여러분이 이해했을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인정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나중에 공면의 기본 공식을 전부 다 행렬의 연산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행렬의 연산으로 바꾸게 되면 계산도 조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분기하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자, 행렬로 쓴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한다는 뜻이죠? 선형대수학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 미분기학에서는 텐서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행렬로 표현을 해서 써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표현이 아마 중간에 적당한 중간에 있는 정도라고 봐요. 현대 미분기하로 쓴다면 텐서나 웨지곱 형태로 써야 돼요. 너무 어렵고요. 고전적인 미분기하보다는 좀 발전된 행렬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앞으로 미분기학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강의할 것인지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자, 미분기학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곡선에 관련된 이론, 곡면에 관련된 이론. 곡선과 곡면을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곡면 쪽을 어려워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소적인 이론, 대역적인 이론,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국소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를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분만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아까 9분 정도라고 그랬죠. 곡선이 9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곡선이 9번인 정도로 볼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점에서 얼마나 9번인지를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이 점은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있으면 되죠. 더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요만큼만 쳐다보면 이 점에서 얼마나 9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소적인 성질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미분기학의 이름에 있는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국소적인 성질을 다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체 곡선의 모양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전체 곡선의 모양을 보는 것이 대역적인 이론이에요. 곡면도 마찬가지. 자, 대역적인 이론에는 곡선의 경우에는 선적분이 들어가요. 왜? 각각 매 점마다 9분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적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대역적인 이론. 그래서 곡선의 경우에는 선적분이 들어가고요. 곡면의 경우에는 면적분이 들어가는 것이 이 대역적 이론의 내용이 되어버려요. 자, 이쪽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쪽 부분을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대역적 이론은 우리한테 필요한 정리 몇 개를 알고요. 그것만 이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증명하는 거 거의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미분기학으로 본다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대역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분기학의 강의 순서를 제일 처음에 곡선의 국소적인 이론, 곡면의 국소적인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역적인 이론은 간단히 정리 몇 개를 소개하는 정도로 우리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선택사항인데요. 미분기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현대 미분기학에서 아인슈타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거든요. 자,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조금은 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꼭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거 선택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거 도저히 난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빼셔도 돼요.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자, 난 도저히 이거 공부할 생각 없다 그러면 빼셔도 되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쓸모가 있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아예 빼진 않고요. 요 소개를 하는 정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곡선을 다루도록 해보죠. 자, 일단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곡선과 곡면을 다룰 건데 일단 곡선을 다룰 거거든요.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일단 R2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R2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익숙한 건 함수의 그래프. 예를 들어 y =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음함수의 그래프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 0.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죠? 원이 돼버려요. 자, 하나가 이제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왜 벡터 함수라고 부르냐면
자, 정의역은 1차원이에요. 공변역은 2차원이니까 함수값이 뭐가 되죠? 벡터가 되죠. 자, 함수값이 R2의 원소예요. 함수값이 벡터가 되기 때문에 벡터 함수라고 부르겠어요. 정의역은 실수, 실변수인 벡터 함수. 자,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 여기 t라고 쓰인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매개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xt, x값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돼요? t에 의해서. y값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t에 의해서. t라고 하는 매개변수에 의해서 x, y의 값이 결정되는 우리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알파 t를 코사인 t, 사인 t. 자, 이것도 역시 뭐죠? 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이 세 개의 방법 중에서 자, 이 미분기하학에서 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함수의 그래프를 택하면 좋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택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런 곡선을 생각해 보죠. 분명히 우리가 다뤄야 되는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자, 저거 뭐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x 한 점에 대해서 y가 뭐가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점에서 세 점이 대응되고 있으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심지어 원. 자, 원도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죠. 자, 원을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 돼버려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로 곡선을 다루겠다는 뜻은 원, 타원 같은 기본적인 도형을 다루지 않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도 분명히 곡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저걸 기본으로 택할 수는 없다. 자, 이거 버릴 건 아니에요. 함수의 그래프로 곡선을 표현할 수도 있죠. 단, 저게 기본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에 대할 자격은 상실이 됐어요. 자, 두 번째가 음함수예요. 자, 여러분이 음함수에 이 음자가 무엇을 뜻하는 음자인가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한자의 음자는 감추어져 있다, 양은 뭐죠?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함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의 대응 규칙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감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감추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음함수 표현에는 두 개의 함수가 숨겨져 있죠. 어떤 함수예요? y 이퀄 루트 1 빼기 x제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쪽 위에 반원. 자, y 이퀄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 아래쪽 반원. 두 개의 함수가 이 시간에 숨겨져 있죠. 자, 이게 음함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아까 함수의 그래프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었던 원이라든가 타원을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음함수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건 또 단점이 좀 있어요. 자, R2의 곡선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거 R2에서는 뭐죠? 만족하는 XY가 없어요. 이건 곡선이 아니에요. 음함수라고 아무거나 딱 썼는데 곡선이 안 돼버리면 이상하죠.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음함수를 딱 보고 나서 이게 곡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음함수 표현도 분명히 함수의 단점은 커버했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R3에서는 곡선이 아니고 뭐가 되죠? 곡면이 돼요. 지금은 제가 R2니까 곡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 이퀄 0. R2에서는 원이죠. R3에서는 뭐죠? 원기둥이에요. 이쪽으로 쭉 나오죠. G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G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쪽 G축이 나온다고 있다면 원이 쭉 앞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원기둥 곡면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사실은 이 음함수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이 단점이 극복되는 부분이 어디죠? 자, 이제 왜 이게 R2에서는 곡선이 아닐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양수다, R2에서는.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될 수는 없다. 자, 이 단점을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소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음함수를 가지고 곡선을 나타내고 곡면을 나타내고 하는 기하도 굉장히 중요한 기하인데 자, 이 부분은 따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대수기하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복소수에서 다루는 기하학으로 빠져요.
자, 역시 음함수도 우리 문제 풀 때 등장할 거예요. 다만 미분기하기 기본형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음함수로 곡선을 표현하고 곡면을 표현해서 나중에 계산도 하겠지만 기본형은 아니에요. 자, 이제 기본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벡터 함수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프린트나 교재에는요, 제가 써드리는 필기에 모든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은 써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썼고요. 특히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쓸 게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꼭 익혀야 되는 형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쓰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걸 다 드렸더니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 때 못 푸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빼드렸고요. 자, 점점점 제가 여러분이 쓸 거를 줄여나가 드릴 거예요. 이미 익숙해졌다 싶으면 나중에 안 지우고요. 여러분이 그냥 쓸 필요 없이 그냥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그리고 너무 복잡한 계산에서는 많이 지우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그냥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썼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기 나중에 쓸 기회를 제가 드릴 거예요. 필기하려다가 설명을 못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지만, 자, 필기는 저한테 다 있어요. 언제든 와서 보시고 쓰시면 돼요. 이거 수업 시간에 이거 쓴다고 설명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설명을 잘 듣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아까의 단점들을 거의 다 극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매개변수 방정식은 특징이 있어요. 자, 한 점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T1, T2는 다른데 알파 T1, 알파 T2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한 점을 여러 번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미분기하를 공부할 때는 이게 단점으로 생각이 돼요. 귀찮은 점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나중에 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일단 보겠어요. 우리 반지름 일자리 원을 보죠.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하면 알파 t는 코사인 t, 사인 t예요. 자, 이 점은 1, 0이라는 점이 알파 0이기도 하고 알파 2파이기도 하고 알파 4파이기도 하고 알파 마이너스 2파이기도 하고, 자, 이 점을 굉장히 여러 번 지나요. 이 점을 부르는 이름이 알파 0, 알파 2파 이름이 많아요. 음함수는 이름이 딱 하나 1, 0이에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나로 결정된 게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이 다른 게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1, 0이라는 점을 알파 2파이라고 부를 때에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왔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 알파 4파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뜻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알파 마이너스 2파이는 뭐죠?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현재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음함수에서 1, 0이라고 써버리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 점의 이름이 많다라는 것은 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인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단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곡선을 다룰 때 이 매개변수 t를 시간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해주면 좀 편리해져요. 물리학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 미분기하는 물리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물리학 용어가 조금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물리학과 수학의 중간쯤에 있는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간으로 해석은 편리해져요. 다른 시간에 지나는 거예요. 자, 이제 t를 우리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2파이가 걸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알파 2파라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2파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자리에 왔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파 4파이, 4파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두 바퀴를 돌아 이 자리에 왔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요 점을 두 번 지나가죠. 두 번 지나가는데 제일 처음에 T1이라는 시간이 한 번 지나고요. 두 번째는 T2라는 시간이 한 번 지나요. 자, 제가 아까 미분기하의 곡선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 그랬죠?
곡선의 구분 정도로 곡선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자, t1 시간에 지나갈 땐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점에서 구분 정도를 잴 때 어딜 따라 구분 정도를 재는 거예요? 요걸 따라 구분 정도를 재야 돼요. t2에서는 이걸 따라 재면 안 되죠. 돌아와서 이렇게 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따라갈 때의 구분 정도를 재야 돼요. 그래서 t1일 때 지나가는 구분 정도와 t2일 때 지나가는 구분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 다른 시간에 지나가는 구분 정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음함수 표현에서는 불가능해요. 이 곡선을 음함수로 표현했을 때는 이 점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미분기하학에서는 이제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다? 매개 변수 방정식 또는 벡터 함수로 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R2하고 R3만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물론 대학원 이상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다 그러면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우리 미분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R2하고 R3를 제한해서 생각을 할 거고요. 자, 미분기학에서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벡터 함수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곡선을 표현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이해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또 어려워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곡선과 곡면을 다루는 학문이 미분기하라고 했는데, 자, 미분기하에서 곡선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함수. 함수가 곡선이에요. 함수의 이미지가 아니고 함수 자체를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조금 제일 처음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곡선이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곡선은 뭐의 이미지죠? 함수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우리 미분기학자들은 이 이미지만을 곡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함수 자체를 곡선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곡선의 성질을 알아내는 게 미분기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이미지가 아닌 함수 자체를 우리 곡선으로 다룬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세뇌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세뇌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약속이라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제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모르는 여러분과 저의 약속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런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약속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동형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동형이란 게 뭐죠? 글자 그대로 진짜로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으로 보겠다.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형 변환과 행렬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미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물론 공대생이라든가 공학을 전공한 분이라든가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는 여러분보다 계산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분 방식이 훨씬 잘 풀고요. 훨씬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수학의 벽에 부딪히는 건 바로 이 동형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해서 벽에 부딪혀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만큼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미분기하를 할 때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동형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다 달라 보여요. 그런데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같은 것으로 보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지 못하면 미분기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미분기하를 공부하시면서 이 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미분기하학자들이 활용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함수 자체를 곡선으로 본다는 것도 점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들어가는 문제를 봅시다. 곡선을 4개를 주어졌어요. 자, 같은 곡선을 짝지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얼핏 보기엔 같은 곡선이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동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같은 곡선을 구별해낼 거예요. 자, 미분기하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곡선의 구분 정도에 관심이 있어요. 자, 이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구분 정도는 다 똑같아요. 구별하지 말자. 같은 것으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곡선이 여기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은 다른 곡선이죠? 같은 곡선은 아니에요. 같은 곡선은 아니지만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무엇으로 보자? 구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반지름 일자리 원이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반지름 일자리 원일 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익혀야 될 개념 중에 하나예요. 미분기하학자들은 곡선이 놓인 위치나 방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곡선의 구분 정도만 대응되는 점이 똑같은 걸 뭐라고 부를 것이다? 같은 곡선, 미분기하학적으로는 같은 곡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동형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번하고 다번이 바로 같은 곡선. 나번을 어떻게 하면 돼요? 평행이동해서 회전이동하면 다번이랑 겹쳐지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번과 다번이 같은 곡선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이제 미분기하학적인 관점을 익히신 거예요. 자, 왜 그런데 나번과 다번이 같다고 보죠? 평행이동해서 회전이동하면 겹칠 수 있다. 겹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대응되는 점마다 구분 정도가 똑같아요. 구분 정도가 다르면 겹칠 수 없죠. 그래서 대응되는 점마다 구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미분기하학적으로 같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분 정도를 어떻게 잴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안 굽어 있고요. 조금 굽었죠? 이건 많이 굽었어요. 자, 우리 눈으로 보고 곡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곡률이란 구분 정도를 뭐 하는 거죠? 수치화한 것이 곡률이에요. 자, 우리 눈으로 보고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곡률이 크다 작다 정도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수학을 할 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뭔가 변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대로 중요한 것이고요. 변하는 대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변하는 게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미분기하의 관심은 접선이에요. 자, 굽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리더라도 접선이 똑같죠. 접선의 변화가 없어요. 자, 굽었어요. 자, 이제 접선이 여기서 접선하고 접선이 변하죠. 접선이 변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굽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접선의 변화를 가지고 곡선의 구분 정도를 재겠다라는 것이 미분기하학의 아이디어예요. 다번의 곡선은 모든 점에서 접선이 일치해요. 접선의 변화가 없어 0이에요. 자, 사실은 접선의 변화라는 말이 말로는 쉬워요.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워요. 눈으로 보니까 말로는 쉽지만 저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음표를 적었어요. 아직은 여러분이 정확히 재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직관적으로 접선이 변하면 곡선이 굽은 것이고 접선이 변하지 않으면 굽지 않은 것이다라는 직관적인 생각까지만 현재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접선이 변하지 않으니까 곡선이 굽지 않았으니까 자, 곡선이 굽은 정도를 뭐라고 부르자? 0이라고 부르자. 자, 곡률은 수학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하냐면 곡률이 크면 클수록 많이 굽었다. 곡률이 0이면 굽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라번을 봅시다. 자, 점마다 접선이 다르죠. 접선이 변하고 있어요. 굽지 않았다. 곡선이 굽었다죠. 이거 당장 오타가 발생하네요. 굽었다. 이거 나중에 인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수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직강을 수강하신 분들이 약간의 손해가 보는 거죠. 나중에 다시 프린트를 요구하시면 다시 프린트 해드릴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곡선이 굽었다. 자, 곡률이 0이 아니다. 이게 아마 복사에 붙이다가 이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여기 곡률이 0이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 변화도 0이 아니다. 그렇죠? 다 제가 이거 듣군요. 여기까지 세 개를 전부 다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점마다 접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접선이 변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직선은 아닌 굽어 있는 곡선일 것이다. 따라 곡률은 0이 아닐 것이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나번하고 우리 라번을 비교해 봅시다. 분명히 접선이 변하는데 자, 라번은 접선의 변화가 작아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랑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인 거리는 비슷하죠. 비슷한 거리를 움직였는데 접선이 움직인 각도를 보면 많이 차이 안 났어요. 여기는 거의 어떻게 됐죠?
반바퀴를 돌아왔죠. 자, 접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곡선이 많이 굽었다라는 거예요. 자, 움직인 거리당 접선의 변화를 보는 거죠. 자, 조금 움직였는데 접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곡선이 많이 굽었다. 조금 움직였는데 접선이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그 얘기는 곡선이 많이 굽지 않았다. 자, 이게 우리 미분기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접선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것이다?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분기하에서 곡선을 다루는 기본 아이디어예요. 자, 이미 말씀드린 거죠. 나하고 답원을 같은 곡선으로 보는 이유는 회전 평행 이동으로 겹친다. 다시 말해서 대응되는 점마다 접선의 변화가 똑같다. 대응되는 점마다 구분 정도가 똑같다. 자, 그래서 미분기하에서 무엇으로 보겠다? 같은 곡선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에서는 곡선이 놓인 위치나 방향은 무시할 거고요. 이제 곡선의 구분 정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제 뭐 할 곡선을 구별하고 분류할 것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죠. 코사인 t, 사인 t형과 코사인 t형, 사인 t는 자, 이건 R3의 XY 평면에 놓여 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 이거는 XG 평면에 놓여 있는 반지름 일자리 원. 원이 이렇게 놓여 있느냐, 이렇게 놓여 있는 차이죠. 자, 이거는 무시하고요. 같은 반지름 일자리 원으로 보겠다. 같은 곡선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의하지 않았지만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직선은 굽지 않았으니까 곡률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0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점마다 구분 정도가 어때요? 똑같죠. 그 원에서는 곡률이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작은 원과 반지름이 큰 원이 있어요. 좀 안 나오죠? 잠깐만요. 자, 어느 쪽이 더 많이 굽었나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많이 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굽었다는 걸 왜 몰랐죠? 지구의 반지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구분 정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원의 곡률은 어떻게 될 거예요? 상수가 되고 반지름에 반비례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정의한 곡률이 이 성질을 갖고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이디어는 알았어요. 곡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접선의 변화를 가지고 재겠다. 자, 그렇다면 접선의 변화를 잴 수만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곡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자, 아까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해드려요. 자, 일단 세뇌의 시작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서로 다른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공통점을 찾아서 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자, 동형이라는 건 항상 똑같다가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는 같다죠. 관점이 달라지면 동형이 아니에요. 자,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 군의 관점으로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집합으로는 뭐죠? 다른 집합이에요. 위상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위상은 다른 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고요. 관점이 바뀌면 이제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학을 제일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워하는 게 조금 전에 같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이중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이중잣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미분기하에서도 이 동형이라는 것을 이제 잘 이용할 거예요. 이 동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덧셈근 0일과 곱셈근 1-1이 동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3-4년 전에 또는 더 전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 칩시다. 당연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미분기하에서도 현대 미분기하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길게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과정을 최소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쇠뇌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보다는 예를 본다든지 공통점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동형이라는 관점을 자꾸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벡터 2, 3과 선형 변환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자, 어떤 2x 더하기 3y를 동일시할 수 있죠. 행벡터는 R2에서 R2로 가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죠. 자, 여기다 뭐 x, y를 열벡터로 곱해주면 2x 더하기 3y. 그렇죠? 자,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는 관점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벡터 선형 변환에다가 나중에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해 드릴 거예요. 다른 해석학적인 개념이라든가 미분기하게 사용되는 개념을 추가해서 동일시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 공면에 가서 미분기하게 공식들을 뭐로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행렬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 행렬이라든가 벡터에다가 또 다른 개념을 추가해서 동일시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미분기하학적인 의미를 추가를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거고요. 자, 행벡터, 열벡터의 관계라든가 선형 변환이라든가 자, 여기에 뭘 추가할 거냐면 다변함수의 미분이 여기에 어떤 개념이 추가가 돼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분이 추가된다는 걸 모르겠지만 나중에 텐서곱, 쇠기곱, 형식, 제1 형식, 제2 형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일 어떤 관계를 뭔가 동형이라는 관점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우리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걸 이해시키는데 최대한 내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이걸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미분기하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은 임용시험을 봐야 되는 게 목표라고요. 미분기하학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그래도 이게 어려워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에 몇 가지 패턴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 그 패턴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미분기하학을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목표긴 하지만 자, 그게 굉장히 힘든 목표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 행렬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 차선책이에요. 행렬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적용해서 문제 풀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 차선책이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개를 추가합시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죠. 자, Rn의 경우에 자, x0를 지나고 v 방향의 직선을 어떻게 쓰면 돼요? x0 더하기 tv가 x0를 지나고 v 방향의 직선이에요. 자, 이걸 R3의 경우로 표시해 준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R3를 표시해 준다면 x0가 자, x0, y0, z0라는 점을 지나고 v라는 벡터 방향의 직선은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대칭식이라고 불러서 어떻게 쓰면 돼요? 이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t가 다 똑같은 t죠. 똑같은 t라는 걸 이용해서 t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자, 이제 v1분의 x 빼기 x0 자, 이것들이 전부 똑같다. 대칭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미분기하학에서는 이 대칭식으로 표현되는 직선의 표현이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식을 주고서 문제를 낸다고 해서 못 풀면 안 되죠. 자, 여러분이 미적분학 교재에 보면 이 대칭식을 가지고 다루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이 대칭식을 가지고 직선을 표현하는 거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x1, x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x1을 지나고 방향이 뭐죠? x2 빼기 x1 방향의 직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평면의 방정식. 자, x0를 지나고 n이라는 벡터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은 자, 이제 우리 내적을 이용했을 거예요. 자, 뭐가 x는 평면 위의 점이에요. 평면 위의 점에서 x를 빼면 평면 위의 벡터가 만들어지죠. 이 평면 위의 벡터랑 뭐가 수직이 돼야 된다? n이랑 수직이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UV라고 하는 1차 독립인 벡터가 있어요. 자, x0를 지나고 u하고 v의 모두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은 당연히 x 빼기 x0하고 u하고 v의 외적을 내적해주면 되겠죠. 이 형태가 우리 평면의 방정식이고요. 자, 구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자, 뭐죠? M을 중심으로 반지름 R짜리 구다. 자, 어떤 점들이에요? M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 X란 점인데 X 빼기 M과 X 빼기 M의 내적은 뭐죠? X 빼기 M의 절대값의 제곱. X하고 M 사이 거리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는 점들. 그래서
구의 방정식도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 R3의 경우에 이 표현을 풀었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쓰는 바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g 빼기 c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 이 내적한 것을 풀어 쓴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구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이 이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죠. 자, 구유의 곡선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자, 뭘 찾아야 돼요? 자, 곡선이 이 성질을 만족한다를 찾아야 돼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m과 r.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알파 t를 집어넣으면 되죠. 알파 t 빼기 m과 알파 t 빼기 m의 내적이 상수가 된다면 이 곡선은 어디에 있는 곡선이다? 구유의 곡선임을 보이는 것이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구의 방정식 이거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곡선 알파가 구유의 곡선임을 보이시오 그러면 어렵다고 여러분 느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를 잘 여러분이 익히는 게 뭐 수학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곡선을 어떻게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드리는 강의를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계를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잠시 미분계를 떠나서 선형대 수학하고 해석학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기하는 선형대 수학하고 해석학을 기본으로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한 선형대수 해석학이랑 좀 달라 보여요. 왜? 관점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기학에서 바라보는 정확한 의미의 선형대수학 해석학의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 계산은 분명히 해석학에 썼던 계산인데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학하고 해석학을 약간 다르게 쳐다보는 그 강의부터 시작을 하고 다시 곡선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